자, 어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별 선거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남 신안에서 3등 했거든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 얘기도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는 딸과 사위 때문에 좀 가슴 앓이를 했는데 처남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다네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회의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 음성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전남 신안군에서 치러진 선거가 보면은 3위를 했거든요. 3위. 인천 부평 선거구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정의당한테 뒤졌습니다. 정의당한테. 자, 이제 인천과 전남 신안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진짜로 전남의 차이가 그렇게 컸습니까? 일단 12.8 재보궐선거의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24곳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두 곳에서만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이 됐고 17곳에서 새누리, 7곳에서 무소속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선거의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그 호남,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는 호남에서의 그 참패는 더욱 치욕적인데요. 전남 신안군 의원 선거에서 보면 1등, 2등, 4등이 전부 무소속입니다. 3등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워낙 투표율이 낮았고 정적으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만 신안군 의원 선거만 놓고 보자면 투표율이 64.5%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체 총선 있을 때 투표율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총선 투표율과 비슷하고요. 전국이 한 40%대의 투표율이었으니까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호남의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 또 문재인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니까 조경태 후보가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 이미 판세는 기울었으니 내년 총선과 차기의 대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직격탄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인천 부평서도 좀 차이가 컸는데, 말씀하시죠. 이제 이유를 문재인 대표나 야당 측에서는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사실상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당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50대하고 60대가 투표를 많이 하고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20, 30대가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하게 되는데 20, 30대, 40대가 투표를 안 간다는 거는 자기의 지지층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한 세력을 보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건데 결국엔 낮은 투표율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자기 책임 회피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 부평에서도요. 정의당 후보에 밀렸습니다. 3등을 했고요. 떨어진 것도 모자라 3등을 했고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에 20%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치러진 이번 재보궐선거, 물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절대 정치적으로 의미가 적은 선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주류 쪽에서는 문재인 친노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역시 쓴소리를 날리는 공격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작다고 얘기하지 말고 책임을 크게 지라는 얘기인데 페이스북 같네요. 글을 올렸네요. 수도권 강세 지역에서도 모조리 패배했다. 내가 지원 직접 가봤는데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 못 찍겠다는 말씀뿐이었다. 작은 선거라고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해서 문재인 체제를 흔드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큰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안에서 그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잠복해 있던 갈등 요인들이 계속 올라오긴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오늘 이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많이 부족했다. 혁신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선거 결과였다. 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결과다. 뭐 주승용 최고위원이나 안민석 의원들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어렵다, 내년 총선 못 이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 교과서 문제에 가려져 있던 당내 내홍,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이 될 것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친노 체제에서도 일단 잘못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많이 부족했다고 이제 사과의 말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상태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 내부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교수 체제가 내놓을 그 변화안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여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랬죠. 처남 때문에. 어떤 사연인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 서초 갑에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영호 이제 예비 후보가 될 텐데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을 지냈던 어떤 경제학자고요. 네. 김무성 대표의 처남, 그러니까 네. 김무성 대표 부인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최치한 전 의원으로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서 5선을 지냈던 유력 정치인 집안의 그런 자제가 되겠습니다. 종편에도 출연했었고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하다가 이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 뜻을 이제 접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와 과연 그러면 상의를 했느냐, 네.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는 아니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네. 제가 오늘 직접 최양호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김무성 대표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답니다. 이미 보고 드렸다 이런 얘기를 쓰시던데. 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바로 출마하는 문제지 김무성 대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당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더라. 구체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경남에서 5선 의원을 진 의원이긴 한데 서초갑이라는 지역구를 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서초갑이 네.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전화를 직접 걸어서. 아, 오늘 네. 근데 이 고문이 네. 1974년부터 한 10년간 잠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네. 고향이다. 네.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최치환 전 의원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보실장도 하고 네. 서울지방경찰청 국장도 하고 그냥 그 정치 집안이에요. 근데 네. 사천 남해 하동에서 5선을 했지만 집은 서울의 집은 신사동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반이 신사동과 그 서초갑 쪽에 많은 지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가 혹시 공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 네. 답답하다. 그래서 꼭 좀 전해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반포대교를 절대 넘어오지 말아달라. 네.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알아서 선거를 치를 테니까 도와줄 생각도 말고 100% 나는 여기서 경선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당 대표이자 현재로서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처남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서초갑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적 연고나 거주지 때문에 인연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공천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구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CG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현재로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출사표를 사실상 던져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기서 2번 당선됐던 이해훈 전 의원도 권토 중례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번째 주자로 나온 건데 묘한 구도가 형성됐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친박의 지금 핵심 주자로 꼽히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이미 아직 본인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 네. 가능성이 높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이해훈 전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계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 두 사람의 사이는 서울대 4년 선후배고 KDI 연구원을 지냈고 2002년에 이회창 전 총재의 발탁으로 이제 그 당에 들어왔고 친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멀어진 멀박. 참 이름도 잘 갖다 붙이는데요. 네, 탈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멀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멀박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요즘엔 저렇게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됐어요. 재밌게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김무성 대표의
마치 대리전 같이 보이는데 실제 출마하고자 하는 그 세 분은 옛날부터 거기와 서초갑의 생각이 있었던 분이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무수석 하기 전에 법무장관 하기 전에 출마를 고려했던 데가 서초갑이고 그다음에 뭐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거기가 지역구였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저렇게 재밌는 구도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에서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 그 다음 김무성 대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비해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를 지금 받는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혜훈 전 의원하고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오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나오면 같이 경선해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뭐 전략공천은 뭐 서로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경선을 하는 건데 서초갑이 경선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영호 고문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싫든 좋든 서초갑은 어떻게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말리고 있다고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가족사 때문에 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제 친일 논란도 있었고 또 사위의 마약 투여 논란 여기 또 처남 또 출마 서초갑 출마까지 참 가족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다시 한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래서 최영호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무성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온 게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별로 안 좋은 걸로 구설수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처남의 출마는 전략적으로 정치인 동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고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흔히 하는 말이요. 이제 재벌은 자식이 왼수고 정치인은 측근이 왼수다 하는데 어쨌건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가족사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고 고민을 하는데 이번엔 처남까지 출마를 선언해 소거리하는 장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